안녕하세요. 유시민이 아니라 고아라 같은 아름다운 미녀가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해 보다가 잠이 들길 바랄 늙은 도령 피사의 사탑 신현재입니다. 어저께하고 그저께하고 기본소득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을 거쳐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행이 가능하지 않는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요 시리즈를 끝내겠습니다. 마음의 아이들이고요. 한스 모라백이라고, 이 사람도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의 아주 대부분, 특히 로봇 쪽으로는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과학자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지만 핵심은 쭉 인공지능하고 연결해 와서 무의 법칙에 가서 나노 분자 기계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나노 분자 기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와 관계되는 부분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단일한 신호를 확대하거나 전멸하는 데 요구되는 부피가 1940년대는 주먹 크기에서 1950년대는 엄지손가락 크기로, 1960년대는 연필 지우개 크기로, 1970년대는 소금가루 크기로, 1980년대는 작은 박테리아 크기로 축소되었다. 같은 기간에 기본 전멸 속도는 100만 배 상승했고 같은 정도의 엄청난 양만큼 비용은 하락했다. 이게 이제 무어의 법칙처럼 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점점 빨라져서 같은 기능을 하는 그 기계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비용도 이렇게 작아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비용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발전했다고, 지금까지는 그만큼 기술의 발전은 사실 화려하기는 했습니다. 최근에는 통합회로 내의 연결폭이 1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움츠려 들었고, 그것은 회로를 인쇄하는 데 사용하는 빛의 파장에 아주 근접한다.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빛의 파장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의 파장이 우리는 안 보이지만 얼마나 그 파장이 작으면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빛의 파장에 맞을 정도로 마이크로미터까지 이제 그 선폭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회로를 만들 때요, 반도체. 생산자는 가시광선에서 더 짧은 파장인 자외선으로 변경했지만 단지 짧은 유예 기간을 준 데 지나지 않았다. 훨씬 더 짧은 파장을 갖는 X선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지만 통상적인 X선 원천은 너무나 약하고 산만해서 비경제적으로 긴 노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고에너지 입자 물리학자들은 한 가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자기장에서 전자의 곡선을 가속할 때 회전하는 바퀴에 의해 흩어지는 진흙같이 광양자가 흩뿌려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석이 강할수록 싱크로톤은 더 작아진다. 지금까지는 그 가시광선을 가지고 그 회로의 선폭을 그리고 막 해나갔는데, 이게 이거보다 더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쓰고, 그런데 X선을 쓰면 더 짧아지는데 파장이. 근데 이게 약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입자 가속기를 할 때요, 거기서 우리가 전자를 쏘거나 광자를 써서 이 수십 킬로를, 수백 킬로를 돌고 돌아서 빛의 속도에 가장 근접했을 때 둘을 부닥치게 해서 그거를 깨부셔요. 그걸 깨부시면 그 안에서 나오는 온갖 입자들을 측정해서 거기에 X 입자가 있는지, 뭐 쿼크가 깨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온갖 입자들이 튀어나와요. 너무 많아서 요즘에 현대 물리학자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빛의 궤도를 돌아서 빛의 속도에 가장 맞을 때 부닥치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그 자석들을 쫙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 그 지하에 심어놓은 그 통로 있잖아요. 입자 가속기니 뭐니 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멋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다 자석을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석이 전자나 광자가 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해진 궤도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석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융합에도요 그런 자석이 필요하고요, 양자 컴퓨터에도 그 자석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양자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절대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축소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힘든 거고, 핵융합에 레이저 빔을 정확하게 쏘아서 중성자를 탁 쳐서 융합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큰 단위로 가면 그 많은 레이저 빔을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자석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건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핵융합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다 풀어놨지만 기계공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광양자라고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과 브라운 운동을 그 발표했을 때 논문을, 그때 광양자론을 발표해요.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입자와 파동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광양자예요. 이거를 쫙 진흙같이 흩뿌리는 거. 그런데 그걸 자석으로 정확하게 조절만 하면 그것이 지점들을 쫙 맞춰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작은 미세 회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꿈에 나노 그 크기의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면 이 상태로 아까 말했듯이 점점 작아진 것처럼, 그래서 수학적으로 상상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기계공학자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야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신 차려, 신기술 뭐 나왔다 그래도 공장에 하나 진입시키는데 20년 걸려, 20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 최고의 기술공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해요. 더 작은 회로는 더 작은 전자 관성을 갖는다. 그것은 더 빨리 전멸하고 더 낮은 전압과 더 적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뭐 당연하죠. 빨리빨리 스위치를 빨리빨리 해서 보내고 안 보내고 보내고 안 보내고 막 이래야지 계산이 되거든요. 컴퓨터에서 계산되는 게 그렇게 비트 단위로 빨리빨리 보내고 끊고 막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점점 더 낮은 전압으로 더 적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면 이 전자 사이에 양자 간섭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슈퍼컴퓨터가 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게 빛의 속도의 한계에 걸리니까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저항에 걸려서 슈퍼컴퓨터가 한 25% 빼기 효율이 안 나고 엄청난 그 열이 나고 막 이러니까 특별한 공간에 놓고 거기 내내 특정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에어컨을 쾅쾅 틀어야 되고, 그래서 전기 소비량이 어마어마한 거에 비해서 효율은 25% 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작게 만들면 니나 노죠. 그래서 꿈은 그래요. 부정적인 면으로 한 신호 내의 전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그 회로는 열 경쟁에서 쉽게 버려진다. 이러한 현상은 냉각에 의해 거스를 수 있고, 실제로 오늘날 여러 실험실에서의 빠른 실험적인 회로가 초저온 액체 질소 안에서 작동한다. 액체 질소가 빨리 얼리는 거에는 왕이잖아요. 이 터미네이터 그 변화로 터미네이터 2 할 때 질소 액체 가스 그 통을 터뜨려 가지고 걔를 싹 얼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가 총을 딱 쏘니까 구르륵 가루처럼 무너져 내리잖아요. 나중에 그게 또 뜨거운 것을 녹아서 다시 이제 터미네이터가 또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액체 질소로 온도를 잘 낮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실험실 차원에서는 되는 게 많거든요. 그게 현장에서, 현실에서 돼야죠. 왜냐하면 실험실 차원에서는 모든 변수를 다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모든 게 다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이론도 나왔고요. 더욱 흥미를 자극하는 것은 전자 파장보다도 작은 영역 안에 갇힌 소수 전자의 파동성 행동을 이용하는 양자점 장치이다. 이제는 그 원자보다 작은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자 안에서 전자가 움직이는데 그 영역 안에 갇힌 소수의 그 파동성 행동, 그러니까 전자가요 지멋대로 원자 안에서 움직입니다. 제가 그 양자역학으로 보는 원자의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원자가 그 안에서요 무작위로 움직이고 광자의 25%를 방출하고 25%를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조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조금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적은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어쩔 때는 그게 거꾸로 25%를 받으면 반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게 그 원자의 그 작은 차원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거꾸로 가슬러 가는 것처럼 돼요. 이게 발전해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란 차원이 없는 공간에서 오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먼저 갔다가 다시 오던 길로 오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전자가 막 동시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양자 현상들이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실체를 이루는 길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된 게 복소수, 음의 수가 복소수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리고 그런 루트가 복소수 루트나 이런 것들이 왜 양자역학에 필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음의 시간대, 그 다음에 음의 에너지, 음의 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복소수가 쓰여져야 돼요. 허수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해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작은 거를 이용해서 하겠대요. 그걸 실현해 내겠대요. 어느 세월에. 다이아몬드 안의 순수 탄소는 칼륨 비아무리의 결정이 실리콘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완벽한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고체 열 전도체이고, 그러한 점은 조밀하게 담긴 회로에서 아주 중요하다. 보석급의 다이아몬드 내의 초밀도 3차원 회로라는 비전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지만 1987년에 소련과 일본에서, 그리고 뒤늦게 미국에서 마이크로웨이브로 가열된 메탄으로부터 다이아몬드의 두께가 1mm 성장했다는 보고에 의해 그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아주 작은 실험. 그것이 반드시 얘네들이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도 없는 어떤 작은 실험, 그리고 아주 우연적인 작은 성공,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희망의 전조로 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초정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원자 단위보다 작아지는 반도체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주장은 다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할 것이다예요. 궁극적인 회로는 초전도 양자 장치일 것인데 극단적으로 빠를 뿐 아니라 아주 효율적이다. 초전도 회로는 지난 20년 동안 유행의 부침이 있었다. 액체 헬륨 환경이 비싸고 가열 냉각 주기는 늘 긴장 상태이며 게다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반도체가 가공할 경쟁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이때 새로 발견된 고온 세라믹 초전도체는 단번에 이 오랜 문제를 풀었다. 벨 연구소에서 1988년 초에 발표한 초전도 트랜지스터는 21분의 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크기로 오직 하나의 전자에서 입력 신호를 받는데 1피코초, 1조분의 1초예요. 1피코초 내에 온오프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스위치를 이루는데 1000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오늘날의 마이크로 프로세스 칩 중 하나를 통해 점유되는 공간 안에 들어갈 것이고 각각은 1000배나 빠를 것이다. 각각이 오늘날의 것보다 1000배나 빠른 1000개의 프로세스가 인간 등가물을 위해 필요한 바로 10테라옵을 지닐 것이다. 10테라옵은 10의 14승을 뜻합니다. 이 정도 돼야지 인간의 뇌를 조금 흉내낸다. 그만큼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건데 어느 세월에, 그리고 저 멀리 미답의 영역으로 전기 대신 빛을 전멸하기 위해 레이저와 비선형 광학적 효과를 사용하는 광학 회로가 있다. 이제 저 광학 회로로 만들겠대요. 이제 초전도체 이런 것들로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빛을 해서 광학 회로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들겠대요. 이제 반도체가 빛을 가둔 뭐가 될 거래요. 이제 RNA에 대해서 쭉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단백질이, 그래서 DNA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하고, 오늘날의 생명기술 산업은 자연적인 유전적 기제의 온건한 조작에 의존한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생물학적 마이크로, 전자공학적 마이크로, 기계공학적인 기술을 단일하고 대단히 강력한 새 기술로 융합하는 것 못지않은 더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모델링 기술은 오늘날 통상적인 기계의 부품이 개발되는 것처럼 새로운 단백질이 화면에 디자인되고 테스트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복제된 기존의 단백질 기제품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작은 인공기계 안에 조립될 수 있다. 초기의 산물은 단순한 맞춤형 의약품과 같은 작은 실험적인 컴퓨터 회로일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노분자 조립기, 그게 이제 슬슬 모양새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으로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의 물리학책이나 천체 물리학, 뭐 평행 우주, 다중 우주, M이론 뭐 이런 거 보면은요, 그냥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실제 과학자들이 공상과학 소설을 읽어요. 읽고 써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 아시미모프가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소설. 로봇의 3요소 만든 사람.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3요소에 앞서는 0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붙여요. 이거는 개별적인 분자를 붙잡아 열적으로 꿈틀거리도록 하기에 충분할 만큼 작을 것이다. 단백질 로봇은 이제 온갖 종류의 원자와 분자를 조립함으로써 제2세대의 더 작고 단단하고 강한 장치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의 유전적 단백질 리보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탄소 원자는 완벽한 다이아몬드의 초강력 섬유 안에 벽돌 모양으로 놓일 수 있다. 그것을 이루는 부품의 나노미터 규모로 인해 전체 틀은 나노 기술이라 불려왔다.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통합회로 마이크로 기술은 1000배 더 큰 마이크로미터의 특징을 지닌다. 어떤 일은 나노미터 규모에서 더 쉽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작은 단위에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양자역학은 극미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니까요. 원자는 크기와 형태에서 완벽하게 균일한데 다소 분명하진 않지만 더 큰 기계 내의 흠이 새겨지고 비틀리고 쪼개진 부품과 달리 예측 가능하게 행동한다. 나노미터 규모의 세계는 절대적 정확성을 지니는 부품의 풍요로 채워진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 원자 안에서 움직이고 하는데도 그 원자는 안정적인 상태일 때는 이게 바닥 상태라 그래요. 전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성질도 없습니다. 그 원자를 구성하는 그 안에 그 전자들이 요동치고 뭐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자라는 그 공간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재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초정밀의 그 부품과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1000번은 창조를 하셔야겠다. 다시 또 그 기간이 되려면. 원자 규모의 기계는 멋진 개념이고 컴퓨터에게 인간 같은 기능을 바라는 것을 넘어 우리를 멀리 데려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은 하나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의 칩 안에 수백만의 프로세서를 맞춰 넣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빨리 전멸하려는 시도는 스위치를 찢어버릴 것이다. 1쿼터 릴리온 분의 1초는 또는 femto초는 이게 이제 나노초 중에서 제일 짧은 건데, 오늘날의 가장 빠른 산업용 컴퓨터의 전멸 시간인 나노초는 10억분의 1초를 말합니다. 10억분의 1초예요. 그런데 그 10억분의 1초보다 100만 배 더 빠른 게 femto초예요. 그래서 이 femto초가 이제 가능해지면 분자 조립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상상력은 참 뛰어나죠. 그래서 천재인가 봐요. 창의성이 뛰어난가 봐요. 따라서 하나의 단순한 나노 컴퓨터는 1초당 1조 개의 연산의 처리 속도를 가진다. 손톱 크기의 칩 안에 빽빽히 들어선 100만 개의 그러한 프로세서를 가지고서 내가 인간과 같다고 삼은 기준을 100만 배 앞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뇌보다 100만 배가 앞서진 게 드디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만일 혹시 이 빛의 장벽을 넘어서는 속도가 가능할지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을 느낀다. 그래서 현대의 물리 법칙을 이루는 그 절대 기준, 모든 것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면 물질로 변환이 된다. 그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지금의 우주의 모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서
끈이론이 나오고 M이론이 나오고 초대칭이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지 않으면 양자 얽힘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요. 여기에 양자 하나가 있고 저쪽에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그러니까 1초에 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한 2천만 킬로미터 정도에 떨어져 있는, 또는 2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것도요, 이 양자 얽힘 때문에 여기에 하나에 뭔가 가해지면 저쪽도 성질이 결정이 돼요. 양자 얽힘에 의해서. 근데 이건 빛의 속도로는 도저히 못 가거든요. 이걸 전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도 뭔가 정보가 있고 여기에도 정보가 각각이 있는데, 이게 여기가 하나가 변하면 저기도 동시에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 얽힘인데, 이거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끈 이론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끈은 초대칭처럼 이제 브레인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칭을 이루는, 이 브레인의 덕금은 차원이 확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가가지고 2천억 광년을 가야 되는데 브레인 같은 게 있어 버리면 틱틱틱틱틱 해가지고 뭐 이렇게 브레인 몇 개의 벽만 이렇게 건너면 틱틱 해가지고 금세 와요. 빛의 속도를 넘어가지도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차원을 11차원만 도입을 하면, 그래서 M이론이 되면 빛의 속도를 벗어난다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보 이론으로서 양자 얽힘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M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된대요. 뭐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그 수학적으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그게 실제 될지, 뭐 펜로즈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양자역학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그 다중우주나 평행우주를 인정하지 않는 물리학자들도 많나요. 겔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형화의 이득은 원자 규모에서 멈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빛의 장병을 넘어오는 속도가 가능할지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을 느낀다가 이거예요. 지구 위에서 안정적인 초밀도 물질이 사변에 불과한 반면 방대한 양의 유사한 물질이 붕괴된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의 엄청난 중력장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손이 이런 물체를 이용하여 인간의 마음의 능력의 100만 분의 1에 100만 분의 1에 100만 분의 1에 100만 분의 1에 100만, 즉 10의 30승 배를 갖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항성들이 안에 수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수소가 막 타면 이 수소 원자가 이게 타가지고 소멸이 되면 수소 원자 전자가 두 개가 되면서 헬륨이 돼요. 그래서 헬륨이 형성이 되는데, 헬륨은 좀 금속성인 성질을 띱니다. 맨 처음에는 액체 형태를 떼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다 금속성의 형태를 취하면 이게 점점 금속으로 하면 줄어들잖아요. 응축이 되니까. 그러면 별들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성을 태우는 태양이 그렇게 이제 멸망을 해요. 마지막에는요. 그렇게 점점 줄어들고, 이게 또 헬륨이 강해지면 뭐 탄소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무거운 원소들이. 그렇게 되면 점점 이 거대한 항성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안쪽으로 내력이 발생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 직전의 단계에 왔을 때를 백색 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태양이 백석 외성 단계에 이르면 지구에서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게 돼요. 목성 같은 그러한 화성 같은 별이 됩니다. 그게 앞으로 한 50억 년인가 한 60억 년인가 30 몇 억 년인가 뭐 이렇게 남았어요. 아직도. 근데 아무튼 생명의 그 항성의 생명은 그렇게 갑니다. 코스모스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별의 그 변화 주기가 색깔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양성자별은 그게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게 튀어나가면서 우주의 다양한 원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만들면, 그때 폭발할 때는, 그 초신성이 폭발할 때는 빅뱅의 폭발처럼 초기에는 인플레이션 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 인플레이션 기간은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다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거든요. 빅뱅 연구자들이. 그러면 거기서도 버텨낸 물질들이 있을 테니까, 그 물질을 찾아내면, 그 입자를 찾아내면, 그 빛의 속도보다 빠른 입자니까, 요즘 저 스타트rek에서 뭐죠 타우원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엄청난 속도로 빛보다 빨리 다른 세계로 넘어갈 때 뭐 그런 게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얘네들의 얘기가. 창조의 엔진을 쓴 나노 기술의 미래 에릭 드렉슬러가 이제 분자 나노 조립자라는 것을 드디어 얘가 그 형상화한다. 그래서 만능 분자 조립 기계 이런 거를 얘가 제안을 하게 돼요. 이 책에서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퍼즈와일이 이제 온갖 예측 가능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다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리보솜으로 해서 쭉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흉한 단백질이 과학자가 예측하기 쉬운 방법으로 접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연히 필요한 것은 단백질이 실제로 정확하게 접히는 일이지 사람들이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전자를 이루는 그 단백질이 이 접히는 형태에 따라서 DNA의 염기 서열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접히는 게 되게 희한하게 접혀요. 근데 이거를 접히는 방법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못 찾아냈어요. 이거를 찾아내서 이 접히는 그 이 무작위함을 밝혀내면 우리가 DNA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전자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백질은 다재다능하지만 공학적인 재료에서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뭐 어느 온도가 되면 뭐 익어버리고 타버리고 여러 가지로 단백질이 불편하다 이거야. 인간이 그래서 상처도 나고 병에도 걸리고 늙고 죽고 뭐 피로하고 갑자기 막 식욕이 땡기고 성욕이 땡기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는 살과 뼈로 이루어진 우리 손을 이용해 나무와 도자기, 강철,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기계 제작법을 배워왔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백질 기계를 이용해 단백질보다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진 나노 기계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볼 때 나노 기술이 단백질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서면 이는 좀 더 평범한 기술이 될 것이다. 분자는 조립 완구의 부품처럼 조립되며 접합이 잘 된 부품은 제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 통상적인 도구가 부품을 조립해 통상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과 똑같이 분자 도구를 결합해 초소형 기어 모터, 레버, 보호 덮개를 만들고 이를 조립해 복잡한 기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몇 개 되지 않은 원자로 이루어진 부품은 덩어리가 울퉁불퉁하겠지만 이를 지탱할 부드러운 베어링만 있으면 엔지니어들은 그 부품으로 작업할 수 있다. 원자 결합 중 일부는 베어링으로 사용하기 안성맞춤이다. 한 개의 화학 결합을 이용해 하나의 나노 부품을 다른 부품에 끼워 넣을 수도 있는데 이 결합은 자유롭고도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다. 베어링 한 개는 단 2개의 원자만 있어도 만들 수 있으므로, 그리고 동작 부위에 필요한 원자 개수는 몇 개 되지 않으므로 나노 기계는 정말 분자 크기의 기계 부품을 가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립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만능 분자 조립 기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창조의 엔진에서 에릭 드렉슬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만능 분자 조립기계는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것이 제가 물을 먹고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 껍질이 이 만능 분자 조립기계가 되면 이게 드드드드 바뀌어가지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별게 다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찍고 있는 스마트폰,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폰의 이제 분자들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체계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막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능 나노 분자 조립기가 되면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 많은 이산화탄소나 그 황물질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메탄 뭐 이런 물질들을 입자들을 가지고 그걸 조립해서 인간한테 가장 좋은 산소나 질소, 아주 가장 적정의 환경을 만들고 그 중에서 남는 거로는 또 다른 거를 만들고, 자 이렇게 되면 인간은 무한대의 자원을 갖게 되는 거고요. 사람도 어차피 입자로 이루어졌으니까 사람 뚜르륵 분해해서 다른 거로 바뀌고 인간도 모형을, 형태를 막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고아라의 꿈을 꿀 필요가 없이 제가 고아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난 참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의 그건 다 그렇게 이 기술이 지금같이 발전하면,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이 그렇게 됐으니까, 단백질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보다 더 잘 되는 탄소는 더 확실한 거 아니냐, 더 단단하고. 그래서 완벽한 게 나와서 그렇게 되면 신이 되고, 우주선도 그래서 폰 노이만 우주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만능 분자 조립자로요. 그 폰 노이만 그 우주선이 날아가면서 스스로 고치면서 가요. 빛의 속도로 가면 그 안에 탄 사람은 늙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오래 타고 있어도 이 정신적으로 미치지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고치면서 이 만능 분자 조립 기계로요. 그게 폰 노이만 우주선입니다. 별놈의 아이디어 다 많죠. 다음에 탄생은 레이 커즈와일이 이 자기가 특이점이 온다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예언했던 시간들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룰 수 있는 내용은 팍 줄고, 음성 인식에 관해서는 되게 멋진 아이디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뒤에 보면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하는 기술 발전 시나리오가 딱 나옵니다. 2010년대 말 망막의 이미지를 직접 조사하는 안경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된다. 인간에 대해 용량과 거의 비슷한 10TB 컴퓨터가 100만 원대에 출시된다. 망막의 이미지를 직접 조사하는 안경 형태의 디스플레이. 구글이 만들었다 실패한 거 있었죠? 옛날에 안경 끼면 여기서 띵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1910년대 말이라고 얘가 예언했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대 혈관 속에 투여하여 24시간 인간의 몸속 변화를 감시하는 나노봇이 상용화된다. 인간의 거의 모든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 2020년대인데 이게 영화에 옛날에 무슨 보면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해가지고 인간이 그 캡슐에 타가지고 인간의 몸속을 이렇게 다니면서 암세포인가 뭐를 잡아가지고 고쳐서 다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도 여기에서 받은 거고, 요즘에 이제 요런 비슷하게 만든 그 약품들이나 이런 건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내시경 같은 거. 그러나 이렇게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다. 한 대도 안 나왔다 했죠, 제가. 자동차는 거의 모든 자율주행차로 바뀐다. 2020년 되래요. 그러니까 아직 10년이 남았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고속도로는 자율주행차 이외에는 통행이 금지된다. 그렇답니다. 2030년대 가상현실 구현 기술이 발전하여 실제 현실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된대요. 2030년대 말에는 우리의 마음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하여 백업 저장할 수 있다. 2040년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10억 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분자 단위로 물질을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어떤 물질이든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예컨대 허공에서 음식도 만들어낼 수 있다. 2045년대 인간의 뇌는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면 이로써 인간의 지능은 100억 배 증가한다.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이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 주장은, 미래학자의 주장은. 이렇게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안 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멸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 전이라도 얘네들이 모든 일을 다 해서 엄청난 생산성을 기록할 거기 때문에 그 몇몇이 전체를 다 벌 거다 이거죠. 그걸 세금을 걷어서 다 기본소득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같은 애들이 이런 미래학자들 얘기 들어가지고 이게 왜 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답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지지 않는 이유도 있고, 기본소득이 왜 안 되는지는 기술적으로도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경수의 말이 맞고, 그래서 김경수하고 이낙연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저는 고민정이나 여성 정치인이 빨리 크기를 바랍니다. 제발 빨리 커서 대선 주자에 합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여성 대통령이 나오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